강의를 해주실 원장님은 안산 한사랑병원의 이천환 원장님이십니다. 이천환 원장님은 고려대학교를 졸업하시고 고려대학교에서 수련을 마치셨습니다. 일찍이 병원을 하셨다가 지금 이제 한사랑병원을 설립을 하셨고, 그 한사랑병원을 2015년도에 외과 전문병원으로 공식 복지부에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과 전문병 대표적인 서울 지역의 외과 전문병원으로서 활발히 하고 계신데, 외과 전문병원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저는 조그만 안산에서 이제 외과 전문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외과 의사들의 고민, 외과의 발전과 새로운 미래, 이런 제목에서 제가 과연 어떤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지 사실은 저도 궁금합니다. 우리 다른 외과 의사들이, 저희가 이제 외과 전문병원이라고 해서 전체 의사 14명 중에 외과 의사가 10명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조그만 병원이지만 외과 수술을 주로 하는 이제 그런 병원을 만들어가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래도 지역의 시골 동네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도 나름대로의 병원의 역할, 다양한 것을 요구하지 그 외과 전문병원이라고 해서 그 환자들이 외과 환자들만 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것을 어떻게 충족시켜 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 속에서 외과 전문병원의 힘겨운 발걸음을 계속 뛰어가고 있습니다. 희망을 크게 줄 거는 없더라고요. 우리 다른 동료 의사들이 무슨 얘기 하실 거예요? 그래서 희망이 있다고 얘기하실 거예요? 없다고 얘기하실 거예요? 그래서 희망이 있는 건 아니지. 근데 사실은 그 희망이라는 건 저는 다른 곳에서 이렇게 좀 바라보고 싶어서 좀 이따가 말씀드릴 건데,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전체의 문제지 우리 외과 또는 또 의료계만 안고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 의사들도 이 사회 속에서 한 인격체로서, 한 존재로서 다시 바라볼 필요도 있겠다. 저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한사랑병원은 간단하게 화면 좀 소개시켜드리면은, 그 2011년에 제가 이제 한사랑외과를 2006년에 개원했고요. 외과 의원으로 개원을 했고, 그 다음에 11년도에 한사랑병원을 짓고 이제 우리가 개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법인으로 13년도 12월 18일에 의료법인으로 만들었고, 저희 병원은 이제 대장항암학회 대장 내시경 수련병원으로 지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 2014년 8월 7일에 처음 인증을 받았고, 이제 저희가 전문병원을 지향했기 때문에 인증이 필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증을 받았고요. 그 해 이제 인증받고서 지원을 해서 2기 전문병원으로 2015년 1월 1일부터 지금 2, 3, 4주기까지 세 번째 이제 그 외과 전문병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두 군데 민병원하고 이제 그 민병원이 제일 처음부터 있었죠. 2018년도에 이제 근래에 이제 최근에 8월 20일 날 3주기 인증까지 받았습니다. 3주기 인증까지 하니까 돈이 엄청 들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가뜩이나 코로나로 어려웠는데 그동안 갖고 있던 돈을 많이 한 15억 정도, 작은 병원인데 저희는 그 스프링클러도 해야 된다고 해서 지금 2026년까지 연장됐다 그러는데, 그런 것도 어차피 해야 될 거 이제 많이 시설 투자도 하고 인증과 관련해서 또 이제 복강경기로 10년 되니까 또 우리 의사들은 또 눈에 저 화질이 좀 고화질이 돼야 된다 그래서 바꿔달라고 다 바꿔주고,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런 영감이고, 저희 법인 이름이 서전의료재단 한사랑병원입니다. 그래서 서전이 이제 저희 그 이름을 서전으로 이렇게 바꾼 거거든요. 전에도 아마 어떤 분들께 말씀드렸을지 모르겠는데, 한사랑병원은 시작부터 외과 병원을 목표로 했었고요. 외과 의사들을 최대한 많이 모아서 같이 서로 도와가면서 세부 분과 전문의들과 함께 외과 영역의 수술을 모두 하겠다, 이런 개념으로 출발을 했고 지금도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화상의 스킨그라프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간단하게 정병원이 저희가
그 예전의 조건 1기, 2기, 2주기까지는 되게 까다로웠습니다. 환자 구성률도 외과 환자로 저기에 구성되어 있는 환자로 66%였어야 됐고요. 그래서 초기에 제가 병원을 만들었을 때는 지역에 어떤 병원이 있기 때문에 지역 응급의료기관도 만들어서 운영을 했었는데 정형외과 환자 또는 소아과 환자가 오면은 그 구성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66%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60%뭐 거의 그 정도밖에 안 돼서 저희가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돼서 응급실 없애고 정형외과 없애고 소아과 줄이고 그러면서 이제 겨우 외과 내과 환자로 채우면서 전문병원에 그 입성을 하게 됐는데 그 이후로 저희들이 이제 그 많이 얘기를 해서 지금 현재는 환자가 그 진료 과목 내용으로 한 45% 정도면 되게 했고요. 지역에서는 베드수도 현재 60베드가 저희 외과 전문병원으로는 그런데 60%를 일정 수도권의 일부 지역 빼고는 30%를 줄여서 45베드 이상이면은 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정병원이 이렇게 돼 있고 현재는 올해 4주기는 101개 병원으로 돼 있는데 매년 또 요새는 이제 3년마다 저희 신청을 하는 게 아니고 매년 신청을 해서 올해도 10개 정도의 정병원이 새로 탄생을 했습니다. 정병원의 지정 배경은 그렇고요. 의료전달 체계를 개선한다, 중소병원의 경쟁력을 향상시킨다 이런 개념으로 했는데 과연 그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그 지향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현재 1, 2, 3, 4, 4주기까지 이렇게 보면은 숫자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110개에서 101개, 100개 정도로 그 정도로 아직 역으로 얘기하면은 그 전문 병원이 큰 그 메리트가 있지는 않은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겠죠. 2기는 모르는데 3, 4로 가면은 쭉 그 가파르게 상승 곡선을 그려야 될 것 같은데 전혀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그 효과라는 게 그렇게 높지는 않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4주기 상황이고요. 밑에는 지역별 분포입니다. 지방에는 이제 대구, 뭐 부산 이쪽에는 좀 있는데 다른 곳은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외과 정병원의 현황인데요. 외과로는 3개 정도, 깊은병원이 올해 4기 2차로 그래서 이제 그 세 병원이 있고 유방 하나, 화상 5곳, 대장은 5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정 기준이 환자 구성 비율 아까 66%였다라고 하는 그런 게 대개는 이제 지금은 45%로 바뀌었습니다. 진료 양도 그 진료 그 과목에 대해서 30% 이상을 차지해야 되고 상위 30% 다른 병원과 비교해서 외과 전문 병원에 해당하는 진료 종목이 30% 그러니까 이제 상위 30분위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병원이 100개 있다 그러면 30개 내에 들어야 지정되는 그런 희한한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필수 진료 과목도 내과 외과로 되어 있고요. 의료 인력도 대장암 같은 경우에는 18명 이상의 전문의 저희 외과 유방 또 화상은 4명으로 오히려 좀 이상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 아무튼 그런 그 의료 인력 구조가 되어 있고 병상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60병상 이상 되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40베드, 45베드 또 서울 같은 경우는 아직 60베드입니다. 근데 지방으로 갈수록 저희가 그거를 계속 얘기를 해서 이제 앞으로 아마 4주기 지나면서는 30베드 정도까지 줄을 것 같습니다. 의료질 평가도 10점 이상을 맞아야 되고요. 의료 서비스 수준은 기관 인증을 꼭 받아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 거쳐야 이제 지정 기준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구성 비율, 진료량, 필수 진료 과목 그리고 의료 인력도 그렇고 병상도 60병상 이상, 의료질도 의료질 평가 결과 70점 이상이어야 됩니다. 제일 어려워하는 의료기관 인증은 필수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약간의 지정 기준 완화되어 있는 게 지역별로 그리고 분야별로 수시접하와 알코올 화상 분야가 이 분야별로 이제 그 완화를 받고 있고 지역적으로 저기 특별시, 광역시, 수원시 위에 있는 성남시, 부천시, 고양시, 용인시 이외 지역은 30%의 그 완화 적용을 받아서 조금 줄어든 상태다. 지역에서는 그래서 현재는 그 병상은 42병상 그리고 그 외과 같은 경우에는
4명, 그 대장암 같은 경우에 5명의 전문의가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씩 완화되고요. 저희가 이제 계속 얘기해서 그게 조금 더 줄 것 같습니다. 서울이 42병상 그리고 지역이 30병상 그로 되어 있고요. 저희는 거꾸로 그 전문의를 외과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3개 분야 이상의 전문의들로 구성되어 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했는데 아직 뭐 공인돼 있는 그 세부 전문의, 본과 전문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법적으로 만들 수는 없다 이렇게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생각하는 왜냐하면 대장학문 같은 경우에 8명으로 구성하기가 힘들어서 4명으로 구성하고 외과 전문병원을 신청할 수 있거든요. 뭐 그렇다고 해서 그게 뭐 나쁘다 좋다 이런 개념은 아닌데 그런 폐단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했었는데 아직은 좀 고려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508개, 444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인증을 해야 되는 게 제일 어려운 과정 중에 하나고요. 이때 되면은 거의 전 직원들이 동요를 하고 일부 간호사들은 인증이 다가오는 시점 6개월에서 1년 전부터 이제 병원을 그만두는 그런 일들도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인증 끝나고 나면 또 막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좀 아쉬움들이 있는데 저희도 이제 근래 8월 5일에 인증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제 그러면은 전문병원이 희망이어야 되잖아요. 아까 얘기드린 것처럼 전문병원 숫자는 늘어가지도 않고 있고 특히 외과는 1기서부터 4기까지 계속 2군데밖에 없는 건데 이번에 이제 3군데가 된 거죠. 기쁨병원이 같이 합류하면서 근데 여전히 변화되지는 않고 있고 그러면은 그런 문제들이 왜 발생하는지 그건 뭐 뻔히 우리가 늘 아까도 얘기 나온 거지만 정말 기승전 숙가입니다. 숙가밖에는 어떤 해결 방법이 없는데 사실은 모두가 외면하고 있는 거죠. 제가 2015년도에 병원 옆에서 강의를 좀 해달라고 해서 사실 제가 뭐 할 얘기도 많지 않은데 요약본으로 이렇게 썼던 게 보니까 있더라고요. 전문병원 이렇게 여러 어렵게 이제 전문병원을 받았는데 굉장히 인증도 해야 되고 많은 비용도 들어가서 받은 게 전문병원 지정인데요. 그것에 걸맞는 지원이나 이런 것은 없고 다시 단지 우리가 한사람병원이 외과 전문병원이다라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아무 제약 없이 홍보할 수 있는 것 빼고는 정부에서 일단 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국민들에게 정말 의료 전달 체계, 올바른 의료 전달 체계, 또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주기 위해서라면 전문병원을 진짜 살려야 된다라고 정책위반자나 보건복지부 또는 의료계 리더들이 인정을 한다 그러면은 정말 그거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된다. 그래야 결국은 국민들이 어려워지지 않는 거죠. 시민들이 도움이 되는 거를 정치가 지향한다는 게 맞다면 저희가 그렇게 생각은 들지는 않는데 정말 구성원들 시민들을 위한 정치가 맞다면은 의사들을 지원을 하지 않더라도 그 결과물로 시민들에게 올바른 그런 제도적인 그런 뒷받침이 돼야 환자로 시민들로 안전하게 의료를 믿을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다르진 않습니다. 저는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전문병원이 아니면 전문병원이 아니라 외과의사가 어떤 돌파구가 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는 사실은 외과의사 자체로는 돌파구는 크게 있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제가 사회에서 아까 이제 저를 소개해 주실 때 안산 한겨레 평화통일 포럼을 제가 맡고 있고 평화통일 교육을 하고 있고 지역 재단협의회 전국 이사장을 하고 있는데 안산의 희망재단이라고 기부재단을 제가 꾸려나가고 있고 철인 삼종경기라고 있고 이런 얘기들을 제가 굳이 써놓은 거는 저는 이제 이 사회가 같이 발전하지 않으면 외과 의사의 물적 토대도 없는 거고 어느 일부 경제적인 여건이 되는 사람들만 우리가 치료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사실은 학교 다닐 때부터도 있었습니다. 제가 정말 잘 나가서 어디 제일 큰 대학병원 또는 순천병원에
주임 교수가 아니면 어떤 그 유명한 의사가 돼 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 이런 고민을 학교 다닐 때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때 정말 할 수 있는 거는 얼마 안 되는 사람을 수술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뭐 10,000명 정도를 수술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대상자들도 사실은 가장 능력 있고 가장 권력 있는 사람들만 치료하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의사가 되는 거에 대해서 되게 회의적이었던 그런 시기들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사실은 다르진 않습니다. 우리 근래에도 보잖아요. 물난리 났을 때 서울 강남에서도 그 물에 수장돼서 죽은 가족들도 있고, 저희 지하철역에서도 찔려 죽고 여성이 같은 동료 직원들한테 스토킹 당하면서 찔려 죽고 있고, 지금도 뭐 끊임없이 그 SPC 재판 거기에서도 여성 노동자가 이제 사망하는 일도 근래에 이제 많이 회자됐던 그런 얘기인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3050 클럽이라고 3050 클럽이라고 들어보셨죠? 아마 우리나라는 굉장히 경제 발전과 정치적으로는 민주화가 되어 있는 굉장히 자부심을 가져도 되는 나라가 분명합니다. 3050 클럽은 이명박 대통령 때 선언했던 거죠. 선진국. 인구 5천만 이상 되는 나라. 거기에서 그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 이상. 이 나라가 저희가 이제 그때 우리가 선진국이다라고 선언을 했던 그런 시절입니다. 사실 전 세계에서 그때 선진할 때 대한민국은 7번째 선진국 대열에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마지막 이탈리아 다음으로 저희 대한민국 자랑스럽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 선진국 반열에 오른 겁니다. 그런데 그리고 그 이면에는 이제 경제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세계 11대 경제되고,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여러 가지 우리 근세사에서 봤듯이 4.19 광주민중, 부산 마산 항쟁, 그리고 근래 60운동 또는 근래 이제 촛불 혁명이라고 얘기되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정치적으로는 세계가 모든 나라가 극찬하는 최고다라고, 미국은 민주에서 많이 떨어져 있지만 유럽에서도 저 남한 대한민국을 해서 이제는 민주주의를 배워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될 정도로 그 학자들 또는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가장 높이 평가되는 정치적인 민주화를 이룬 나라입니다. 근데 밑에 보면은 이제 몇 가지만 봐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자살률 최고 금메달이죠. 1위.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1위잖아요. 18년 동안 1위입니다. 저 중간에 인구 500만도 안 되는 나라가 잠깐 나라가 좀 난리 나서 부도나면서 1위 자리를 탈환당했던 적이 있는데, 부동의 1위는 18년 동안 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 사망률이 23년간 1위랍니다. 그동안 한 4만 6천여 명, 적어도 더 되겠지만 평균 1년에 한 2천여 명, 2,200명 정도가 산업 현장에서 아침에 출근하러 갔는데 집에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불평등 지수 최강이라고 하면 노동 마찬가지, 여성 문제, 우리가 유리천장 지수라고 얘기하는데 여성이라는 이유로 또는 정신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불구라든지 눈이 안 보인다든지 귀가 안 들린다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차별을 받는 그런 거를 갖다가 이제 특히 여성을 비유해서 유리천장이 있어서 위는 보이는데 더 이상 올라가지지 않는 그런 걸 얘기하는데, OECD 29개국들의 최저입니다. 일본하고 맞먹는데 일본보다 더 떨어지는 그런 수준입니다. 출산율 최저, 이거 근래 되게 많이 얘기되지 않습니까? 출산율이 꼭 아이를 많이 낳아야 된다 이런 건 없지만 적어도 출산율이 너무 떨어져서 세계 최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2020년에 0.84, 2020년에 4분기에도 0.75, 지금은 더 떨어져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지금의 젊은 분들은 또 MZ세대 이런 얘기들도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 헬조선을 얘기하고 있고, 결국은 자살하거나 노인 사망률이 최고로 노인 빈곤율이 거의 45%에서 50%까지, 2명 중에 한 분은 빈곤 상태에서 폐지를 듣고 있고, 근래 폐지와 관련해서
이제 리포트도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서 보면 좀 비참하죠. 미역 하나 끌고 가봤자 돈 10,000원도 안 되는 그런 건데 하루 종일 주운 그런 게. 그래서 그 자살과 그리고 저 불평등과 그리고 헬조선을 얘기하면서 이 땅을 떠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특히 더 저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 나라, 대한민국이 과연 이제 어떤 비전이 있는가라고 우리가 보면은 사실은 그게 우리의 외과의 현실도 그곳에서 파생되지 않을까. 제가 굉장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얘기를 들으실 수도 있지만, 이게 사실은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이고 현실이고 거기에서부터 우리 의사들도 출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간단하게 우리가 처한 현실에 대해서만 몇 가지만 이렇게 좀 봤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살하거나 불평등으로 그 엄청나게 고통스러워하거나 이 땅을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이것을 막지 않으면은 우리가 의사로서 최상위 그룹으로서 또는 그 상대적인 으로 이제 더 많은 그 대가를 받는다고 해서 우리는 과연 행복할까 이런 문제를 사실은 고민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살 거냐 그리고 의사 그리고 외과 의사 근래 저희는 뭐 홀로그램을 이용한 그 수술이 앞으로 비전이 있고 얘기하지만 그게 우리나라 5천만 또는 저 멀리 방글라데시나 근래 브라질 또는 이렇게 이제 세계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방송한 걸 우연히 보게 됐는데 그것을 보면서 그 사람들과 저 홀로그램 로봇 수술은 무슨 관련이 있을까? 저희는 외과 전문병원이라서 저는 우리 그 외과 선생님들하고 로봇을 레고아이를 전에 봤었는데 그래도 다빈치가 좋더라 그래서 다빈치를 도입하려고 실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 결정이나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지 이런 것도 좀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되는 시점이긴 하고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필수 분야라고 얘기하는 외과 의사는 점점 감소하고 근래에 봤듯이 어떤 경우에 이제 그 희비가 엇갈리는데 방사선과 의사가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만들었던 제도 때문에 동료 의사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법적으로 막 제재를 받기도 하고 어려움에 처하기도 했던 그런 현실. 근래에는 재활의학과 의사가 최고 인기더라 이렇게 되는 이 상황이 필수 의료 분야가 애들은 관심이 없고 그게 결국은 이 땅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닥치는 문제인데 단지 외과 의사가 상대적으로 대우를 못 받는다 내지는 그 노력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다 이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문제를 사실은 던진 겁니다. 우리가 지내고 있는 그 같이 구성하고 있는 간호사 또는 의료 지원 그 직원들도 MZ 세대라고 해서 지금 뭐 그런 걸 왜 내가 고민을 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라는 그런 꼭 그런 의식은 아니겠지만 그런 게 굉장히 강해지면서 나 이외에 다른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공감을 할 수 있지만 그걸 나 자신의 삶에 끌어들일 이유는 없고 그러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대부분의 상황인 현실.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고민을 해볼까. 저도 사실은 그래서 좋은 얘기는 드릴 수가 없겠구나 이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단 하나 우리 의협이나 의사들이 매일 만나고 있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또는 방사선사, 다른 임상병사 이런 사람들의 동지가 되지 않는다면은 의협이 아무리 의료 수가를 얘기해도 전혀 씨알도 먹혀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사실은 간호사의 월급도 저 수가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당장 옆에 있으면서 간호협회랑 그런 걸로 해서 우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같이 힘을 합쳐서 수가를 높여야지 간호사들도 많이 뽑을 수 있고 일하는 시간도 3분의 1 정도는 줄일 수 있고 그렇지 않겠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들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협집행부에서도 그렇고 일선에 있는 병원에 있는 우리 의사 선생님들도 간호사들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터놓고 진지하게 얘기해서 수가의 문제는 같이 의료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중요한 문제다라고 공감하고 함께 풀어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얘기는 많지 않고요. 사실은 저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철인을 했습니다.
하고요. 옛날에 2007년도에 한사람외과 좀 쑥스럽지만 우리 가족들이 제주도에 있어서 제주도 중문에서 그 이제 2007년도에 아이언맨 풀코스를 하던 때입니다. 저희 집사람 가족들하고 장인 장모님 가족들이 와서 응원하는 장면입니다. 우리 같이 갔던 안산의 트라이애슬론 철인 3종 경기하는 친구들이고요. 우리 애들하고 저 중문에 파도가 넘실대는 곳에서 사실은 이때 온도가 너무 높아서 슈트를 다 입고 해야 되는데 26도 이상이 되면은 오히려 탈진할 수가 있어서 벗고 해야 이제 기록에서 이제 인정을 해준다. 그래서는 겁나는 사람들은 저 뒤에 슈트 다 입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때 뼈아뼈 달에서 31도였는데요. 제 자랑 같지만 아무튼 열심히 저는 저 자신이 스스로를 극복하지 않으면은 내가 하는 어떤 일들도 이겨내지 못할 거다. 그래서 밤 12시가 돼서 가족들이 다시 와서 함께 꼬린 장면을 같이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도 했고요. 여기 태안에서 했던 겁니다. 정말 물개를 봤고요. 저기 자전거도 좀 비싼 자전거도 한 1,200대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철인 풀코스는 수영 3.8km, 자전거 180.1km, 마라톤 풀코스 42.19를 17시간 내에 들어오면 되거든요. 저는 몇 번에 완주를 했는데요. 풀코스든 마라톤이든 근래 올해 이제 충주 상등어에서 어떤 철인 3종대 이제 나름대로 이 뚱뚱한 몸을 이끌고 완주를 했는데 이렇게 이제 꼬린 지점이 앞에 오잖아요. 적어도 2km, 뭐 1km 이렇게 오면은 그때는 그 이전에 달릴 때는 내가 미쳤지, 내가 다시는 이거 안 해. 그래서 이제 뛰거든요. 힘들고 너무 힘듭니다. 자전거 탈 때 뭐 아프고 막 고통스럽고 자전거도 6-7시간 타야 되니까 7시간 이상. 근데 이 꼬린 지점에 오면 다시 힘이 나요. 왜냐면 꼬린 지점이 보이니까요. 근데 우리의 삶이라는 게 어떤 끝 지점이 없잖아요. 사실은 그게 보이면은 누구나 뭐 언덕이 가파라도 아마 힘내서 올라갈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앞이 미래가 보이지 않고 이 길이 맞는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힘든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서로가 서로의 함께 살아가는 동료가 있고 함께 고민하는 사람들이 같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서로 신뢰를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마지막까지 힘을 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외과의 발전에 대해서 글쎄 크게 도움이 안 되는 얘기를 드렸지만 저 자신은 일단은 스스로가 최강이 돼야 된다라고 아주 못 살게 구는 그런 사람입니다. 요즘 들어서 많이 생각되는 게 좀 쉬어야 되는 것 같기도 하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저런 얘기들 고민하는 사람도 있구나 이렇게 한번 그냥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몇월 단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데요. 있고요. 우리 한사람병원에 피고 있는 행운목 그래서 우리 여기 오신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의 행운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 제일, 행복 제일, 건강 제일, 진주 제1병원.